안녕하세요. 모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유튜브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배터리 아저씨가 아니고 배터리 거의 총각처럼 생겼는데, 우리 배터리 젊은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터리 이야기하면 K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김성규 박사님 모시고 국가가 이 배터리 분야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자 모셨습니다. K 배터리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들랑달랑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K 배터리의 미래 전망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속적인 성장성이 확보된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대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터리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기술을 다 알아요. 뭐 그래서 야, 이 분야는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기술까지 다 학습을 하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막 기술에 대해서나 전망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주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보시는 분 중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2차 전지 전문가기보다는 2차 전지 R&D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과 제가 소속된 기관 이런 것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전문가들을 한 100여 분을 되게 2년 동안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분들로부터 들은 이제 귀동량들을 좀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정책을 만들면서 제가 학습해왔던 배터리와 지금의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간극을 채우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를 공부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했어야 됐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 정책하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맞는 저희는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산업이나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기업의 어떤 미래 전망, 아니 주가라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좋냐라는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기업인 거랑 주식의 가치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현재 비쌀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은 너무 저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면서 싼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K배터리 그래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계속 갑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K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우리가 시장 경쟁도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기대와 기회 속에서 위기도 역시 많이 같이 있다. 위기감도 역시 존재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놀랍게도 첨단 기술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미 세계 선두주자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 정책위나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간극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알던 중국이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이제 전략기관에서 그런 중국의 첨단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서 보면 아마 한두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네. 그 영역에서는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은 그 소재에 따라서 고급형과 저가형으로 나눠집니다.
뭐 고급형이라는 건 NCM이라고 말하는 니켈, 망간, 코발트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고급이라는 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고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잘하고 그것의 제조 능력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중국은 뭘 잘하냐라고 하면 인산철이라고 말하는 LFP, 저가형 배터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저가형을 중국이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급형을 중국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추격했거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그 기술력에 약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조 양산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량 비율, 양품의 어떤 비율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제조 능력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인력과,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의 R&D 인력과 네. 중국의 1등 기업인 CLTL의 R&D 인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다 합해도 CLTL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인적 구성에서, R&D 인적 구성에서 이미 중국을 따라갈 수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학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최강조선 중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저명한 학자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지의 에디터 역할들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편집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10년 전에 중국 논문을 보면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신뢰도도 높지 않다. 재현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고요. 주요 논문 중에 중요 논문들에 중국성이 안 들어간 게 없다. 국적의 중국이든 국적의 중국이 아니든 중국성이 없는 학자가 없다라는 그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시고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중국이 기술력 기반을 많이 다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네요.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근데 경쟁력도 있지만 중국이 따라잡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 중국의 인력 기반이나 생산 기반, 그리고 중국이라는 특징, 국가주도 성장이 가능한 공산주의 전세주의 체계라는 그 특징이 산업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 시장에서보다 보호무역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자체 산업을 보호하면서 키우는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연구자들, 연구 인력들이 막 여기저기 그냥 딴 데 간다고 그러고, 요새 뭐 저기 의대 증원한다는 바람에 또 글로 간다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거?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은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하고 그런 정도의, 그 정도의 격차도 아니고 오히려 밀리는 수준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더 불리해질 텐데. 그게 또 위기감을 또 느끼게 하는 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 뭐냐면 팔린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요. 미국이나 유럽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안 팔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래의 성장성이 계속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맞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결국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뭐 기술 도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는 이노베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네, 나중에서는 이제 얼리 어댑터가 하고 그다음에 레이드 어댑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다음 대중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중화를 가기 전의 단계로 뭔가 교착지대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전기차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니 근데 보조금 주다가 요새 보조금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보조금을 좀 적게 준다고 그랬나? 뭐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한데요. 네. 제가 전기차를 운행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아유, 되게 오래되셨구나. 네. 그리고 진짜 이노베이터시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처음에는 장기 렌트를 했고요. 어떻게 기술이 될지 몰라서 중간에 한번 교체하려고 4년 계약으로 장기 렌트를 했고, 제가 작년에 차를 샀습니다. 전기 자동차. 네, 샀는데 그 차가 최근에 한 15% 할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 재고를 이제 처리하는 아. 과정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전기차를 먼저 사는 사람들은 되게 속상한 거죠.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그렇죠. 네, 손해를 본 그렇죠. 상황인데, 반대로 하면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호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그 것 같고. 부분에서 국민이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직은. 뭐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고성능보다는 저가형, 중가형 전기차들이 확장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국가 보조를 좀 더 많이 받거나 저가형이 강한 중국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격을 덤핑으로 되게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례는 우리가 과거에 태양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행 기술이 있는데 저가 양산을 통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확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나 BYD 같은 거대 기업도 있지만 작은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은데요. 그건 난립하는 걔네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고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제세 꺾기 먹기라도 저가 수주를 하면 그쪽에서 구조조정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 시장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쟁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다행인 점은 2차 전지 산업업계에서는 인프라법인 그 미국의 IRA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매출을 확보해주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맞는데, 또 최근에는 그 상황도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공장,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건, 그래서 다 미국 갔잖아요, 또. 예, 미국으로 갔죠. 근데 당연히 미국에 지을 때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매출처라는 게 있고요. 뭐 GM의 전기차종이 뭐가 있으면 여기에 넣을 제품을 뭐 알리바마에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공급한다는데, 이게 역시 유연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계약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확보되는 게 아니라 잘 팔려야 그게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의 매출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출 성장이 둔화될 우려도 같이 시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024년 4월을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작년에 보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조금 상이하다. 어떻게 보면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위기의식이 조금 더 강해진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K 배터리 어디로 가나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표현보다도 우리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가 되고 있다. 그게 네.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려고 공장도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 또한 유연해서 아마 팔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의 퀘스천이 나오면, 그럼 이제 위기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접해지는데, K 배터리의 기회 측면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그 일본 배터리가 왜 지금 경쟁력이 애매하냐?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전 세계에 있었냐면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이 붕괴됨에 따라서 투자의 여력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주요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멈췄다고 합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일본의 장기 불안과 겹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주변국 대비 스무스하게 넘어선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를, 정부 수요로 ESS를 주면서 기업 생태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꼽히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뭐 항구적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다진다면 그 다음 또 폭발하는 그 시장에 올라설 때는 어떻게 보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략적인 입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마중물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마중물을 여기저기 잘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R&D 투자도 잘 해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계속 저는 좀 거기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기업들이 버티지, 시장을 안 만들어주면 과학기술 투자만 하다가 이게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박사님도 두 가지 측면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술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적인 측면도 좀 더 생각하시면서 마중물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제 같이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중대성 역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스텝의 김성규 박사님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김 박사님 또 시간을 잘 뺏어가지고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